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이다.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자유로워지는 것에 집중하라. 인생에서 더 많은 웃음을 원한다면 더 많이 웃어라.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면 두려운 그 일을 하라.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만약 자신을 어떤 종류의 희생자로 본다면 당신의 인식을 바꾸어라. 자신의 삶에 더 많은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의 주위에 더 많은 평화를 퍼뜨려라.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은 단 한 가지. 자신과 타인에게 바라지 않는 것에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라. 건강, 기쁨, 풍요, 자유와 평화는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 가운데 하나이지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메리는 39살 때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1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녀의 주치의는 암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 즉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치의는 그녀에게 오른쪽 유방을 절제하자고 제안했다. 천만다행으로 주치의는 그녀에게 종양을 완벽히 제거했으며 수술이 잘 됐다고 말해주었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지 1년 후 고라로 인해 척추 아랫부분에 경부 척추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단 결과 척추 아랫부분과 왼쪽 무릎에 고람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례에서도 자주 그런 것처럼 오른쪽 유방 절제술과 그로 인한 면역 체제 약화가 수백만 개의 암세포로 하여금 메리의 몸 중에서 이미 약해져 있는 다른 부위로 전이되도록 부추긴 것이다. 따라서 암세포는 암 발생에 대한 저항성이 특히 낮은 척추 아랫부분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메리는 꽤 오랜 기간 생리불순으로 고통을 겪어온 데다 빈혈 진단도 받았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잦은 메스꺼움과 위경련을 일으키는 철분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했는데도 빈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검사해보니 그녀의 간은 수천 개의 간 내 결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리는 또한 여러 해 동안 모든 종류의 감염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암 관련 연구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항생제든 17년 동안 25회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았을 때 항생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메리는 어려서부터 사탕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즐겨 먹었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에서는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러한 종류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의 분할을 촉진하고 혈액 속의 에스트로겐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믿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암세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생활 방식에서 오는 인슐린 저항성은 모든 암의 80%까지를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몰고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요인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코르티손 호르몬 수치의 변동을 유발한다. 코르티손은 항염증 반응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포함한 많은 생리적인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10월 10일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신장병, 상부호흡기 감염, 천식,
특정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불균형, 그리고 심지어 상처가 치유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박적으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고 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정서적으로 볼 때 정서적 불균형은 그 자체로 암의 발병에 가장 위험한 기여 요인 중 하나다. 다시 메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메리는 부모의 불화로 인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가 그녀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부모님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속 상처 때문에 그녀는 외향적인 오빠에 비해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서 우울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이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꼈고 누구를 더 좋아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메리는 특히 부모와 함께 식사할 때 큰 불편을 느꼈다.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며 그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만 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다툼을 만들지 않으려고 가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식사한 적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녀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강한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식사를 할 때도 앉지 않고 서서 먹거나 운전하면서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습관을 갖고 있다. 메리는 식사뿐 아니라 자신의 일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직업은 교사인데 학생들은 자신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불만을 털어놓지만 정작 자신은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 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에게 소리 지른다는 사실에 대해 그녀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이외에도 메리는 자신의 원래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메리의 몸에 발병한 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그녀는 사회 체제를 따르도록 교육받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메리가 내 사무실에 방문하던 그날 아침에 보여준 아름다운 미소는 그녀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끼고 있을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바깥 세상에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않도록 길러졌던 것이다.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억눌린 좌절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평화에 예민한 감정을 위협하는 불안감이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녀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엄청난 심적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내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결국 질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격을 형성했다. 오랫동안 부모 사이에서 괴로움을 느끼며 양쪽 모두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메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만한 용기를 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속에 있는 분열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와 행복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암은 그녀의 갈라진 마음과 표현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배하던 좌절감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의의 말이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통념이 만성 질병과 비효과적이고 독성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상 위주의 치료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런 길을 계속 가는 대신에 플라세보가 제약회사의 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증명되었듯이 내면의 감정은 좋든 나쁘든 사람의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에 몸에 나타나는 것은 육체의 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진정한 암은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폐색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으로도 갇히게 만든다. 정신과 육체는 결코 각자 고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자동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 평화, 안정을 원하는 마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소박한 감정이 억눌리면 언제든 우리 몸에서 그에 상응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세포는 아무 감정도 없고 나라는 느낌도 없는 외부의 변화나 위협에 아무 반응도 할 줄 모르는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다. 메리에게 내재해 있는 많은 분노와 좌절감에 의한 감정의 질식, 즉 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녀의 육체를 목표로 삼았다. 메리의 독성 있는 감정이 육체로 옮겨갔고 결국 그것이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스스로 가둠으로써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무엇이든 비난받거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가둬놓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은 매우 강해서 만약 여러분이 슬픔에 젖은 눈물을 뱀의 피부에 떨어뜨리면 금세 피부가 타들어가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쁨의 눈물은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 부모와 살면서 저녁 식사 때마다 경험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그녀의 소화 기능에 엄청난 장애를 안겨주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가 되면 소화기관에 공급되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느낄 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메리는 혼자 식사할 때도 부모와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겪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음식이나 식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피하려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시도가 그녀의 몸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녀의 몸은 음식물들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거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 그녀의 소장과 대장에는 엄청난 양의 독성 노폐물들이 쌓였다. 만성적인 변비와 함께 지방, 칼슘,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그녀의 뼈조직과 골수, 재생 기능들이 갈수록 약해졌다. 세포의 유전자 설계도를 유지하는 재생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고갈되었을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가 기근해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비정상적으로 분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몸의 어디에서든 암세포가 나타나는 즉시 수많은 면역세포와 체효소 그리고 비타민이 암세포를 파괴한다. 하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소화 효소가 빠르게 고갈된다.
실제로 메리는 이런 음식들에 의지해 살아왔다. 인생 대부분을 소화불량과 만성변비에 시달리면서 메리의 몸은 암에 대항하는 천연 해독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암은 소화를 잘 시키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지속적으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메리의 척추 아랫부분에 나타난 척추증은 그녀의 내적, 외적 지원 시스템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의 지원과 격려가 부족한 것이 직접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앉아있을 때 메리의 몸은 앞으로 기울어 있었고 매우 왜소해 보였다. 그녀는 확신과 믿음도 없는 겁먹은 어린아이 같았다. 그녀의 이런 자세는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무릎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녀의 무릎에 생긴 문제로 나타난 굴복하며 살아온 인생과 혼자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어서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는 악성 종양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절로 치료된 암 환자들의 경우 갑작스런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메리는 그녀의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중 하나가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었다. 메리가 스트레스 많은 환경과 소음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학교가 그녀에게 주는 긴장된 분위기는 치료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지내며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나 해변에서 산책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때로는 명상을 하며 지낼 필요가 있었다. 메리는 아유르베다의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따르는 한편 그녀의 대장에 쌓여있는 숙변을 제거하고 간을 깨끗이 하면서 결합 조직에 쌓인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몸속 청소 작업을 시작했다. 간 청소를 시작하자 그녀의 간과 쓸개에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붙어있던 수천 개의 결석이 빠져나갔다. 메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먹는 것, 감정의 표출, 그리고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피로를 느낄 때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을 더 잘 인식하고 가능한 한 그것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녀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스스로에게 실수를 용납하고 설령 실수에도 자책하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였다. 메리의 회복 단계에서 친구들과 가족들도 그녀가 젊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나의 조언 중 60% 정도를 받아들이고 6개월이 지나자 메리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질병이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깨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메리는 암을 떠나 확신을 갖고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몇 년 전 한 여성이 안드레아스 모리치에게 묻기라는 토론장에 암 진단을 받은 쌍둥이 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묻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녀는 쌍둥이 언니가 평생 동안 자신을 따돌려 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언니를 위해 좀 더 강해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나는 이 시점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언니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내가 그녀에게 쓴 답장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상처와 나약함을 표현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강해지려 하다가
암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언니가 지금 당신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녀의 내면을 비춰줄 거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죄책감과 빈약한 자아 존중, 그리고 거듭되는 따돌림 때문에 흘린 당신의 눈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니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녀가 자신의 몸에 채워둔 갇혀있는 감정들을 놓아줄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녀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그녀와 당신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언니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언니에게 생긴 암은 그저 음식물, 노폐물, 억울함, 분노,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내부에 가두어 놓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그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강한 부정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녀의 몸속 세포들을 질식시키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암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암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꺼낸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가슴속에 공허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 비통함과 슬픔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생겨난 원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만 그런 것일 뿐 사라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신이 머물던 육체에서 없어졌을 뿐 자신이 항상 머물던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랑하는 누군가가 암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고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공유한다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울고 싶어 할 때는 울도록 해주고 그를 진정시키려 할 필요도 없으며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할 필요도 없다. 그가 겪는 고통, 실망, 혼란, 외로움, 절망, 분노,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암이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옮겨올 수는 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다시 감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암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의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의사들보다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결국 병들게 된다. 암은 미망인들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가슴속에 깊은 감정을 나눌 만한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의 일부이며 여러분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자기 인정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일 마사지를 받게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건강을 돌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각자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다. 또한 그것들은 독성 물질을 언제나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지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절대 비과학적인 것들이 아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찾아가 많은 환자들에게 병에 걸리기 전까지 자신들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내 말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만족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다. 사실 이것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위험 요인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 종괴가 있는 여성 100명이 자신에게 유방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인터뷰를 실시했다. 병을 갖고 있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5년 내에 가족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소화기능과 배설기능 그리고 면역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우리 몸 안의 독성 농도를 위험 수준까지 올린다.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하여 몸 안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이 이면에 숨어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고통까지 제거할 수 없다.